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50대 부모님들이 네. 몇 가지 선택을 잘못하면은 네. 그 본인들의 노후가 준비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굉장히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마 제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50대이기 때문에. 아직 50대시군요. 아직 위기가 남으셨네요. 남았어요. 그럼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게 돼서 맞아요. 하는데 결과가 약간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 준비에 있어서도 역시 선택을 잘해야지만 내가 이제 편안한 노후, 지당한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들을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50대 또는 뭐 60대 이렇게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꿈꾸는 자본가님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 이제 뭐 30 넘고 장가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부모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자녀들 결혼 문제가 있겠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보면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 딸이었는데 네. 자녀도 공직자, 그다음에 사위도 국내에서 꽤 괜찮은 공직 계통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이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화환 받지 마더라. 그 김영란법 때문에 네. 그것도 10만 원 이상 받으면 네, 안 된다 그렇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아시는 이제 지인이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지금 국가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시끄럽고 네. 지금 이제 부조금을 받는 문제도 있고 화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작은 결혼식을 시키면 어떨까요? 이랬더니만 사돈 입장에서 네. 아니 무슨 내 아들이 도둑장가를 보내는 것도 그쵸. 아니고 우리 집안이 말이야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안 된다.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 전라도 쪽에 꽤 괜찮은 동네에 저기 하신 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사돈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남에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네. 2018년도 결혼 보고서를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2년 평균을 보니까 네. 약 한 2억 3천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네. 네. 그러면 50대 입장에서 자녀 결혼시키는데 이 2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이 노후에 정말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또 뭐 우리가 부자라면 뭐 재산이 여유롭다면 아니 뭐 자녀들에게 내 소중한 딸 아들이 결혼하는데 2억 3천 해줄 수 있죠. 그쵸. 문제는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사돈 때문에 주변의 눈치 때문에 아유 그래도 뭐 딸 결혼 잘 시켰네. 어유 강남 호텔에서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집도 혼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하다 보면 이 노후 자금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대 입장에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네.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제 친구들이 하나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부모님의 행사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하고 하죠. 네. 뭐 이게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결혼식과 진짜 당사자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저희 세대들은 네. 뭐 제 친구도 이제 뭐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 결혼식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게 또 뭔가 어른들의 사실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저도 네.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네. 친구들이 뭐 몇백 명씩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럼 다 이제 어른들 뭐 친인척들 맞아요. 이렇게 오는 건데 맞아요. 그 이제 아드님이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녀의 결혼이라는 게 그 부모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 저는 네. 저희 집안은 좀 특이했어요. 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뭐 물론 수없이 많은 결혼식에 다녔고 네. 하다못해 축의금도 했고 했지만 나는 그거를 그냥 내가 그분들에게 축하해주고 또 거기 가서 내가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굳이 아버지 지인들을 다 초청하고 뭐 친척분들 다 초청하고 이런 결혼식들보다는 나는 너희들이 그냥 스몰 웨딩하는 것도 나는 괜찮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건 뭐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 결혼식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만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있는 결혼식장에서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희 형님이나 저희 가족들 다 그랬지만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동안 뭐 못 봤던 지인들 또는 친인척들 얼굴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50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이 뭐 축의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50대만 해도 조금 많이 컴다운해서 내려놓은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굳이 과거의 방식대로 결혼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 웨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결혼식을 하셨으니까 실제 약간 뭐 군인 공제라는 곳에서 하긴 했지만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평균적으로 예식장에서만 쓰는 걸로만 해도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식사 비용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 이제 하객 숫자가 얼마나 드느냐의 차이긴 하지만 적게 잡아도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들죠. 그때 도와주셨습니까? 저희는 뭐 그 정도 안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그 결혼 비용을 보태주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의 결혼 비용만큼을 해주는 건 저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집장만, 기타 등등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녀가 결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은퇴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짜시는 분조차도 약간 그런 뭔가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이제 어쨌거나 본인의 돈을 또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계획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정말 크게 하고 웅대하게 하고 한 번뿐이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부메랑이 돼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사실 이제 그 호텔이나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그쵸. 60 넘으시고 이분들은 결혼식 오면 그래도 결혼식에서 뭐 멋진 음식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뷔페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 가서 딱 테이블에 딱 앉으면 스테이크 요만한 거 한 개 딱 주거든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와가지고 이거 뭐 피덩이 같은 이런 고기 덩어리 한 개 딱 주고 끄신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더 없냐 그러면 요게 단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강남 호텔 같은 데서 했을 경우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면 욕 태배기로 먹습니다. 이걸 니들 지금 결혼식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죠. 왜냐 야 당연히 국수도 잔치국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대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비싸면 비쌀수록 먹을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부모가 이제 맞이하게 된 첫 번째 뭔가 노후의 위협은 이제 자녀의 결혼이죠. 이때 약간 좀 계획적으로 좀 내다보고 너무 과하지 않게 형편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그 결혼 보고서에서 보면 평균 비용이 2억 3천이었어요. 그러면 평균 비용이 2억 3천이라는 얘기는 그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한 이 2억 3천이라고 하는 평균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결국 또 체면 때문에 또 사돈 얼굴 보기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만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정말 은퇴 전략가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결혼 문제를 50대에 잘 피했다. 그 두 번째 맞이하게 된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결혼 비용 하기 전에 오는 게 뭘까요? 아이들 그러면 일단은 결혼 전까지 오기가 일단 교육비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자식이 선진국에 가갖고 좋은 그쵸. 교육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봐도 선진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기 유학을 갔을 경우에 비용이 연간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3년만 해도 1억 5천. 그럼 중고등학교 하면 3억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다 대학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한 신문 방송에서 나왔던 걸 보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왔어요. 며느리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 왔는데 철학 쪽이었어요. 시간 강사 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유학 보내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받고 넘어오니까 당연히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 하고 왔는데 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생명공학, 반도체 이런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면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인문학 계열 같은 쪽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도 국내 대학에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그 며느리가 박사학위 이런 공부를 같이 하고 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아, 진짜요? 실제로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이라도 이제 대학교 학자금까지는 부모가 알아서 하지만 그 이후 뭐 석사, 박사 쪽은 자녀가 힘이 들어도 알아서 해라 라고 해야지 노후에 그것 때문에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그것 때문에 정말 노후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자식이 도와주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50대에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 자녀의 교육 부분은 정말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은퇴전략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에 아마 20대 사람들이 보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학교까지는 딱 부모가 책임져라. 그 이후에 대학원 그 다음에 석박사 가는 거는 미안하지만 자식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20대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지가 않고요. 50대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대학 등록금까지 내라니. 아, 그런가요? 네. 아, 맞습니다. 그것까지 해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뭐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죠. 특히나 또 뭐 해외 대학을 간다는 거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입학 허가 받았으니까 또 가는 건데 내가 이거 한번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자녀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50대 이제 저희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또 가끔 이제 30대 이제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희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뭐 자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정말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명확히 말을 해라. 아예 엄마하고 아빠는 너희가 예를 들면 전문대학을 가겠다. 오케이 전문대학까지. 4년제 대학을 가겠다. 오케이 4년제 대학까지 학자금은 부모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전문대학을 선택해서 그럼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4년제를 선택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 난 이후부터는 당연히 너 인생은 너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명확히 하라고 저는 계속 얘기해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도 딸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얼마나 제 딸이 소중하겠어요. 네, 그쵸. 그런데 저희 딸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저는 정말 땡큐. 그래서 이 아이가 전문대학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대학 학교를 딱 지원해 줬어요. 근데 얘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 나 편입을 4학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지 네가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다음 편입은 어떻게 너가 알아서 해야지. 아빠 제가 알아서. 그래서 저희 딸은 정말 전문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벌어서 4년제 편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때로는 남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쵸. 요즘 세상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저희 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쁘다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그 교육 리스크는 잘 피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리스크. 이제는 이제 50대, 60대 은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결혼시켜 놨더니만 이제 끝났다 이랬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 저 뭐 커피숍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게 권리금하고 너무 비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요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럴 때 야 그래서 뭐 얼마나 더 뭐 한 1억 정도만 야 아버지가 1억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 5천만 원 정도가 이런 또 가족이 그러잖아요. 아니 여보 그 애들이 이번에 커피숍 하나 내다는데 뭐 1억도 아니고 5천 정도 달라는데 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마지막이야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정말 통장 퇴직금 꺼내가지고 5천만 원 가까이 줬는데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보통 이제 보면 또 결혼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저 김서방이 이번에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부채를 좀 많이 줬는데 이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딱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릅니까? 딱 잘라야 돼요. 딸 미안하다.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은퇴 자금으로 너희 그걸 해결해주고 나면 너희들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도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다시는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너희를 못 도와주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조금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 엄마 아빠를 너희들이 찾아올 수는 있을 거야. 니들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 집으로 와. 너희들이 정말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럼 니들 그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어떻게든 해줄게.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 또 퇴직금 있는 걸 다 털어갖고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은 다행이지만 알다시피 자영업자가 재기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망하는 거예요. 양쪽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야 그래도 여기가 진짜 어려워졌을 때 하다못해 집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식들이 와서 엄마 아빠를 부여잡고 매달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결혼한 이후에는 정말 더 이상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자녀를 도와주는 건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창업이나 뭐 약간 좀 뭐 신용 불량자 이런 거는 조금 뭐 거리감이 있을지 몰라도 제 친구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가장 큰 고민이 집에 대한 고민입니다. 집에 대한 고민. 뭐 서울에 뭐 괜찮은 뭐 아파트를 구하려도 3억 최소 3억 이상이 들어가고 뭐 전세도 뭘 하려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부채를 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빌라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부모님께 뭔가 손을 안 벌린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게 돼요. 아니면 서울 나갈래? 아니면은 부모님 손 벌래? 이 선택지거든요. 그럼 뭐 이제 보통 이제 많은 50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도 그거예요. 부모가 저는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를 잘 만나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부모님들은
특히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쵸. 더 이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월급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녀가 결혼할 때 남아있는 건 집 한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녀가 결혼할 때 아버지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없어요. 뭐 한 1억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로 그러면 우리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뽑아갖고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 얘기를 하니까 주말에 제 지인 한 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이제 29인데 경찰이에요.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선배님 그 아들 결혼은 할 때 집은 어떻게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아들 너 내년에 결혼한다는데 그래서 뭐 전세자금은 얼마나 받으니까 아버지 6천만 원 받는데 6천만 원? 그거 가지고 너 결혼을 해? 그럼 6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너 여자친구는 얼마?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뭐 그 정도 뭐 그래서 그럼 둘이 합치면 1억 2천 정도 되겠네. 그럼 그거에다가 너들 대출을 받아. 대출 받아가지고 뭐 오피스텔을 구하던 그렇게 시작을 해라. 그리고 하다가 니들이 정말로 이제 뭐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안 구해져. 그래갖고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 단 결혼식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올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형통만 된다면 왜 내 자식인데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해주고 나면 정말 이제 노후 준비할 시간, 여력은 정말 없다. 말리고 싶은 한 부분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게 어려운 거죠.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50대 이제 부모가 은퇴 파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육, 결혼, 자녀 부채 문제. 이제 은퇴 전략가님께서는 이제 몇 년 남으셨죠? 50대가 거치려면?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까? 5년 동안 이제 피해야 될 게 몇 가지나 있죠, 여기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이제 50대에 오면 사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체면이라는 거. 뭐 이거 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이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머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 나가서도 뭐 그래도 공직생활 그 정도 하고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체면 때문에 무리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녀들 결혼도 그래도 좀 뭐 좋은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 교육도 뭐 애들이 뭐 석박사 가겠다고 하면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우리 딸내미가 결혼할 때 도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는 아니 그래도 그 자녀가 신용불량자 되면 되겠어? 사실 이거를 큰 틀에 보면 체면이거든. 체면이죠. 우리 그래도 내 체면이지 애들이. 그런데 사실 노후를 준비하는데 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체면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체면을 내가 어쩌지 못해서 남아있는 은퇴 자금으로 체면을 어떻게 커버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결혼 문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본인의 체면을 그 앞에다 갖다 씌우지 말아라. 그냥 그 체면 눈 한 번 딱 감으세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그걸 극복하고 나면 와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 그때 참 섭섭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희를 안 도와주신 게 정말 저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줬다면 저희는 또 계속 아버지한테 의지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오히려 이제 50대, 60대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는 50대 은퇴 준비의 한 가지 핵심은 체면을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결국 본인의 문제였군요.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체면 때문에 생기는 일이네. 그래서 이제 노후를 가장 위협하는 적은 자녀가 아니라 내 체면이죠. 체면을 버리자. 그래서 오늘 50대 이제 부모가 노후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할 선택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50대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본인의 체면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노후를 철저하게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